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연일 여야가 부동산 정책으로 공방을 많이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 제안도 했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정책을 위한 정책 분석이 아니고 저희 회사의 목표,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희 이 채널을 봐주시는 이유는 그런 정책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틈새 또는 반사의 이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분석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느냐, 그게 목표이지 정책을 위한 정책을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 대통령 27번째 부동산 메시지, 연휴, 명절도 상관 안 하고 계속 부동산 메시지를 내고 있죠.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반대편에서, 틈새에서 돈을 버냐, 이것만 우리는 목적을 갖고 이 분석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거다. 지금 전월세 부족 중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 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는 이런 거예요. 그냥 무주택자가 살 집을 임대사업자가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압박을 해서 시장이 내놓게 해서 무주택자 그걸 매입을 해야 하게 만들어야 된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그 사람들이 그 임대를 놓던 주택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은 그만큼 무주택자가 또 그 집을 사주기 때문에 무주택자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공급 축소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게 참 그렇지가 않은 게, 거기에 살던 무주택자가 그 집을 매입을 하면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또 세입자는 또다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순환을 하고 있고, 또 도시는 어디서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은 계속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준다고 하는 가정하에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가 매도주택을 무주택자가 받아줘야 되는 거고요. 받아주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살만한 주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매 욕구가 있는 주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무주택자가 산 주택에 세입자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세입자는 또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되고, 도시는 또 어딘가 철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공급 없이는 기존에 있던 재고 공급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이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팔아야 되는 주택 중, 임대사업자가 파는 주택 중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주택은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임대사업자의 주택 유형을 보면 알아요. 지금 2020년도부터 아파트 신규 임대 등록은 폐지가 돼 있고요. 우리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임대주택별 유형을 보면 아파트는 27%밖에 안 되고, 다세대 연립주택이 40%이고요. 오피스텔이 25%고, 단독 다가구가 8%, 10%예요. 결국은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팔 수 있는 주택 중에 무주택자가 받아줄 수 있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상당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 주택, 그러니까는 그냥 무주택자가 바로 사기는 싫은 주택들을 임대시장에 내놓으면서 굉장히 임대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을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이렇게 맡아서 차지하고 있어요.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보면 임대료 인상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액이 임대사업자들은 5%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8년, 10년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거주도 가능하죠. 민간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부는 막 아파트 짓고 대형 택지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이런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다세대는 어떤 민간 또는 소형 건설회사들이 공급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만으로 모든 임차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 보완제,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임대함으로써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임대주택을 시장에 대고 공급을 한 거죠. 아파트 외에도 엄청나게 공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거 우리 주택공사에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LH에서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임대시장에 공급을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혔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게 꼭 아파트만 살려면 얼마나 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주거를 안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대출 핀셋 규제가 분명히 들어가고 지금은 뉴스가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제가 100% 장담합니다. 다주택자 소유의 아파트만 제한을 하면은 반대편으로 무조건 튈 거예요. 반대편에 튀는 시장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현재 토지거래 허가도 그렇고 임대사업 등록 제한도 그렇고 모두 아파트만 해당돼요. 그래서 앞으로 핀셋 규제도 대출 연장 제한하는 것도 아파트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압박으로 아파트를 매도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임대차 수요가 인근 다세대 주택 시장으로 이전을 할 거예요. 어쨌든 아파트는 계속 팔게 만들 거니까. 그러면 이런 인근 다세대 주택 시장으로 번질 만한 곳들 떠나지 못하거나 거기에 떠나지 않거나 또는 거기에서 좀 싸게 아파트에 싸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임차 수요, 임차 금액이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들을 팔게 되면은 그 인근의 다세대 주택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업무 시설이나 학군 우수 지역들은 멀리 사람들이 가지를 못해요. 인근에서 계속 거주를 할 거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 인근의 다세대 주택으로 굉장히 많이 거주를 옮겨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에서는 재건축 대상 지역 주변 아파트, 그리고 업무시설 밀집 지역, 학군 우수 지역, 잘 떠나지 않지만은 인위적인 수요가 발생한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는 곳으로 집중적으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여러분들께 컨설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위적인 이주가 발생되지만 떠나지 않는 지역들을 유심히 보면서 재건축 대상 주변, 업무시설 밀집 지역, 학군 우수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개발 호재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반사 이득을 볼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반대편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어떤 곳이 또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저희랑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상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그 어떤 강한 규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돈을 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